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쇳덩어리도 가득 찬 컨테이너 박스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욕심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돈 앞에서는 그 붉은 피조차 검게 썩어버리더군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잔인하게 버려졌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가슴 뜨거운 인생 드라마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거친 바다 냄새가 진동하는 부산항, 대한민국 물류의 심장인 대양해운 제3부두가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을 누비는 한 남자가 보입니다. 바로 38살의 강도준입니다. 대양해운 강 회장의 둘째 아들이지만 아무도 그를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강 소장 혹은 강 반장이라 불립니다. 본처가 아닌 밖에서 낳아 데려온 자식. 도준에게는 혼외자라는 꼬리표가 그림자처럼 붙어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도준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현장을 사랑했습니다. 거친 항만 노동자들과 바닥에 주저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파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 그게 바로 강도준이었습니다. 반면 서울의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대낮부터 고급 호텔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남자. 대양해운의 장남이자 전무인 강석훈입니다. 그의 손에는 굳은 살 대신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땀 흘려번 돈은 석훈의 유흥비로 허무하게 사라지고 있었죠. 아니 김비서, 부산에서 돈을 이거밖에 못 올려보내. 강도준 그 자식 일부러 매출 숨기는 거 아니야? 석훈은 늘 도준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아버지가 자신보다 이복 동생인 도준을 더 신뢰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파도가 들이닥쳤습니다. 평생 파도와 싸워왔던 강 회장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대양해운이라는 거대한 배의 선장이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장례식장은 화려했습니다. 정재계 인사들의 조화가 입구부터 길게 늘어서 있었죠. 상주 완장을 찬 석훈은 가짜 눈물을 흘리며 유력 인사들과 악수하기 바빴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빈소구석 신발장 앞에서 조문객들의 구두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술 취한 손님을 부축하고 부족한 음식을 나르며 꾸준히를 도맡았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구석에 있는 사람이 둘째라며? 어쯧쯧 배다른 자식이라고 상주 노릇도 못하게 하네. 진짜 일은 저 사람이 다 한다던데. 도준의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묵묵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회사를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대양해운을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정막만이 흐르는 빈소. 도준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 냄새를 풍기며 석훈이 다가왔습니다. 야 강도준. 너 오늘 손님들한테 인사 좀 받더라. 사람들이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지? 형님 취하셨습니다. 내일 유언장 공개도 있는데 들어가 쉬시죠. 형님? 누가 내 형님이야. 천안 피 흐르는 주제에 어디서 형님 소리를 해. 잘 들어. 아버지가 가셨어도 넌 그냥 비서야. 내 밑 닦아주는 비서. 알겠어? 석훈은 도준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며 모욕을 줬습니다. 도준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고 싶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수백 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도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형제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대양해운 본사 회장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검찰이었습니다. 대양해운 이사 강도준 씨 되십니까?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밀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도준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마약이라니요.
평생 술, 담배도 멀리하고 오직 일만 해온 자신이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수사관들은 대답 대신 회장실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도준이 관리하던 아버지의 금고였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비닐팩 수십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할 겁니까? 제보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도준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 끝에 형 석훈이 서 있었습니다.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미세한 비릿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도준은 깨달았습니다. 함정이다. 이건 처음부터 나를 노린 덫이었어. 수사관들이 도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 그 소리가 마치 도준의 인생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복도를 지나 끌려가며 도준은 형을, 아니 악마를 보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형제에게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힐 줄은 몰랐습니다. 도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쾅! 차가운 호송차에 실려가며 도준은 생각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믿었던 세상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름도 명예도 가족도.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가장 깊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될 줄은요. 사람이 짐승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름 대신 수임번호 3805번으로 불리기 시작한 지 딱 사흘. 강도준에게 교도소는 감옥이 아니라 거대한 사육장이었습니다. 형 강석훈의 돈은 이곳 담장 너머까지 촘촘하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노골적으로 도준을 무시했고 같은 방을 쓰는 재소자들은 밤마다 늑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그를 노려봤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 굳은 밥알을 겨우 삼키고 있던 도준.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도준의 식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국물이 도준의 죄수복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벌 도련님 손이 미끄러우셨나? 밥그릇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어쩌냐? 방장이자 살모사라 불리는 놈이었습니다. 도준이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주우려 하자 살모사가 군화발로 도준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마약이나 만지던 손이라 그런가 재수가 없네. 야, 핥아라. 아까우니까. 굴욕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반항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들어온 첫날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지식여진 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여기서 혀를 깨물고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날 밤 도준은 차가운 독방 벽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버렸다는 절망감이 그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 아주 요란하고 거친 방식으로 구원의 손길을 보냈으니까요. 며칠 뒤 운동 시간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신입 재소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험상궂은 인상, 터질 듯한 근육질 몸매의 50대 사내. 배칠구였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교도관의 눈을 피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고 있는 사냥개처럼 말이죠. 그러다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도준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도준을 괴롭히던 살모사 패거리가 도준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모습도 포착했죠. 어이, 거기 멸치 대가리들.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살모사가 인상을 쓰며 돌아봤습니다. 뭐야? 넌 누군데? 칠구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이었습니다. 퍽! 묵직한 주먹 한 방에 살모사가 나가떨어졌습니다. 주변 재소자들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내 오늘부터 여기 입주했다. 신고식 거창하게 하네. 앞으로 그 친구 건드리는 놈은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것이 배칠구와 강도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도준은 멍하니 그 낯선 등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움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저 사람은 또 누굴까? 형이 보낸 또 다른 킬러인가? 운명의 장난처럼, 아니 누군가의 의도처럼 칠구는 도준과 같은 7번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도준은 잠들지 못하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칠구가 도준의 이불을 툭툭 쳤습니다. 도련님, 자는 척 고만하고 있나 보소. 도준이 화들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칠구는 무서운 인상과는 달리 사람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 깊은 곳에서 꼬깃꼬깃해진 사진 한 장을 꺼내 도준에게 내밀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낡은 사진. 그곳에는 젊은 시절의 도준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 사진이잖아요. 당신 누굽니까? 이걸 왜? 내 이름은 배칠구입니다. 옛날에, 아주 옛날에 네 엄니 밑에서 일했었지에. 내가 깡패짓 하다가 칼 맞고 쓰러졌을 때 병원 데려가고 밥 먹여준 분이 바로 네 엄니요. 도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늘 말했던 고마운 분들 중 한 명이었을까요? 칠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한테 부탁 하나 했습니다. 우리 도준이 착해 빠져서 세상 못 산다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한 번만 도와달라고. 칠구는 일부러 술집에서 사람을 패고 제 발로 감옥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오직 도준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자신을 위해 인생을 걸고 감옥까지 들어왔다는 사실. 도준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지난 며칠간 느꼈던 공포와 서름을 한 번에 씻어내리는 거대한 파도였습니다. 칠구는 말없이 도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도준에게는 세상 그 어떤 위로보다 따뜻했습니다. 면회실. 며칠 뒤 형 강석훈이 면회를 왔습니다. 말끔한 수트 차림의 석훈과 멍투성이 죄수복을 입은 도준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석훈은 여유로웠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 도준아, 고생 그만하자. 여기 각서 보이지? 집은 포기하고 해외로 나간다고 서명만 해. 그럼 내가 힘 좀 써서 형 집행정지로 빼내줄게. 예전에 도준이라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공포에 질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도준의 등 뒤에는 칠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초식동물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요. 않습니다. 뭐? 너 지금 제정신이야? 거기서 평생 썩고 싶어? 평생 썩더라도 형한테는 안 줍니다. 아니, 못 줍니다. 아버지 회사를 형 같은 도둑놈한테 넘길 수는 없으니까요. 도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석훈이 뭐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도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감방으로 돌아가는 복도. 칠구가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준을 보며 시익 웃는 칠구. 잘했다. 사내는 그래야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네 몸뚱아리 내 지켜줄 테니 니는 머리를 써라. 우리가 이겨야 안 되겠나? 도준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옥이라고 생각했던 이곳이 이제는 전쟁터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는 든든한 아군이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가진 거대 기업. 맨주먹뿐인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감옥 가장 깊은 곳,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진짜 스승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목공 작업장. 그날은 유난히 습하고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도준은 목공 작업장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자재를 나르고 있었죠. 교도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준의 뒤쪽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형 강석훈의 사주를 받은 죄수들이 무거운 합판 더미의 고정핀을 몰래 풀어버린 겁니다. 끼익 쿵. 거대한 그림자가 도준을 덮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도련님,
위험합니다. 에이. 쿠당탕.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준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위에는 칠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합한 더미가 칠구의 등을 짓누르고 있었죠. 바닥으로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형님, 칠구 형님, 정신 차리세요. 네. 괜찮다. 니 안 다쳤나? 그럼 됐다. 칠구는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도준을 보며 피 묻은 이로 웃어 보였습니다. 도준은 칠구가 의무실로 실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로 꽉 쥐었죠. 그 순간 도준의 안에서 무언가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것은 순진함이라는 껍질이었습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기려면 힘이 필요하다. 형을 짓밟을 수 있는 압도적인 힘이. 감방 안. 그날 밤 도준은 7번 방의 가장 구석진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루 종일 신문 조각만 들여다보고 있는 노인 장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들 사이에서 자갈치 귀신이라 불리는 사람. 과거 부산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시작해 현금만 수백억을 주무른다는 전설적인 사채업자였죠. 도준은 장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돈 버는 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장 노인은 읽던 신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늙었지만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독수리처럼 형형했습니다. 돈? 니 같은 새님은 돈 냄새 못 맡는다. 나가서 공부나 더 해라. 공부는 할 만큼 했습니다. 하지만 책에 있는 건 죽은 지식이더군요. 저는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진짜 칼 같은 돈이 필요합니다. 장 노인은 한참 동안 도준을 쏘아봤습니다. 이 젊은이의 눈에 서린 도끼,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절박함. 노인은 껄껄 웃으며 신문을 던져주었습니다. 돈은 머리로 버는 기 아니고 깡다구로 버는 기다. 니 그 깡다구 한번 믿어보구마. 그날부터 감옥은 도준의 학교가 되었습니다. 장 노인의 수업은 독특했습니다. 주식 차트나 재무제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겨진 벼룩신문과 경제지의 행간을 읽는 법을 가르쳤죠. 신문에 건물이 올라간다고 나오면 이미 늦은 기다. 인부들이 어느 식당에서 밥을 먹는지, 트럭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봐야 돈길이 보인다. 도준은 스펀지처럼 장 노인의 지혜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칠구가 감옥 밖에서 미리 섭외해둔 변호사가 면회를 왔을 때였습니다. 도준은 장 노인이 숨겨둔 차명 자금을 운용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부산 북항 재개발 소문이 돌고 있죠? 다들 항만 부지에 투자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뒤편 산동네 판잣집들을 사들이세요. 네. 거기는 철거 예정지도 아니고 그냥 빈민가인데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엔 반드시 길이 뚫립니다. 항만이 커지면 물류 창고가 필요하고 그 산동네가 유일한 배후 부지니까요. 제 말대로 하세요. 도준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석 달 뒤 교도소 휴게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부산 북항 배후 단지 조성 확정. 도준이 사들인 땅값이 5배나 뛰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 노인은 도준의 등을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이네. 이제 네 눈에도 돈이 흘러다니는 길이 훤히 보이네. 도준은 감옥이라는 가장 좁은 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넓은 돈의 흐름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서 자산을 불려가는 동안 담장박 대양해운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대양해운 회장실. 형 강석훈은 무능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인맥들을 무시하고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무리한 사업 확장을 벌였죠. 회사의 현금은 바닥났고 배들은 멈춰섰으며 유능한 직원들은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도준은 신문 귀퉁이에 실린 대양해운의 적자 기사를 오려 벽에 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심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아버지의 회사를 반드시 내 손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처절한 다짐이었습니다. 기다려, 형. 내가 만든 그 돈으로 당신이 망친 모든 걸 내가 살 거니까. 당신의 목줄까지 포함해서. 도준은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톱을 가는 맹수였습니다.
이제 곧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마친 그에게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강물을 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도소의 높은 담장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에서 짠 내가 났습니다. 드디어 강도준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허름한 국밥집. 출소한 도준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화려한 호텔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시장통 국밥집이었죠. 맞은편에는 5년 전보다 흰머리가 늘었지만 여전히 바위처럼 단단한 배칠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칠구는 을에 그렇듯 하얀 두부를 내밀려다 슬그머니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도준의 눈빛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두부는 됐다. 우리가 뭐 죄지었나? 죄지은 놈들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왜 하얘져야 하노? 맞습니다, 형님. 이제 배 채우고 가시죠. 청소하러 가야 하니까. 도준은 뜨거운 국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는 듯한 뜨거움. 그것은 복수의 열기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시각 대한민국 굴지의 물류기업 대양해운은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형 강석훈이 무리하게 벌인 리조트 사업은 망했고 배들은 기름값이 없어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채권단은 연일 회장실로 들이닥쳤고 부도 처리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석훈에게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더 원더원. 그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막대한 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주식 담보. 그래, 그거야. 당장 도장 찍어. 내 경영권만 지키면 돼. 돈 갚으면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 석훈은 몰랐습니다. 더원의 실소유주가 바로 감옥에서 5년간 칼을 갈았던 동생 도준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가 빌려 쓴 돈은 도준이 장 노인에게 배운 기술로 바닥에서 긁어 모은 피보다 붉은 돈이었습니다. 대양해운 대회의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장. 석훈은 불안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만 버티면 더원의 자금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잠시 위기가 있었지만 저는 해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대양해운은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저 강석훈을 믿어주십시오. 주주들이 반신반의하며 웅성거릴 때였습니다. 회의장 뒤편에 거대한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로 쏠렸습니다. 또각또각. 역광을 받으며 들어오는 두 남자. 더 이상 죄수복을 입은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딱 맞는 감색 슈트를 입고 머리를 말끔하게 넘긴 강도준. 그리고 그 뒤를 묵직하게 지키는 배칠구. 도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너 강도준? 내가 왜 여기 있어? 경비. 당장 저놈 안 끌어내고 뭐해? 석훈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비원들은 칠구의 눈빛에 압도되어 꼼짝도 못했습니다. 도준은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도준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석훈 회장님, 손님을 이렇게 푸대접해서야 쓰겠습니까? 제가 바로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투자사 더원의 대표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다 못해 뒤집어졌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석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 내가 대표라고? 말도 안 돼. 저놈은 사기꾼이야. 범죄자라고. 범죄자라.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지금부터 보여드리죠. 도준이 눈짓하자 칠구가 스크린을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5년 전 석훈이 마약상을 매수해 도준의 금고에 마약을 넣으라고 지시하는 CCTV 영상과 통화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찾기 위해 칠구가 감옥 안에서 전국의 잡범들을 얼마나 쥐잡듯이 뒤졌는지 모릅니다. 그래, 막내놈 금고에 확실하게 넣어둬. 감옥에서 못 나오게. 아버지가 남긴 거 다 내 거니까. 적나라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주주들은 야유를 퍼부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석훈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석훈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끄란 말이야.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5년 전과 반대였습니다. 수갑은 도준이 아닌 단상 위에 있던 석훈의 손목을 향했습니다. 강석훈 씨, 살인교사 미수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석훈이 끌려나가며 도준을 노려보았습니다. 악에 바친 눈빛이었지만 도준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는 도준의 표정. 통쾌함만 있을 줄 알았던 그 얼굴에는 묘한 씁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핏줄을 제 손으로 끊어내야 했던 자의 슬픔이었을까요? 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도준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형님은 갔지만 대양해운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 강도준이 아버지가 세우신 이 회사를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능력 없는 핏줄이 아닌 진짜 실력으로 말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도준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묻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제가 해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폐허가 된 회사를 다시 세우는 일은 복수보다 더 힘든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준에게는 아직 정리하지 못한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이름의 숙제 말이죠.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적의 목을 베어 성벽에 내거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내곡간을 채우는 것일까요? 강도준이 5년의 지옥 끝에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었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며칠 뒤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구속 수사를 앞두고 있던 강석훈이 도준 앞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거만했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죠. 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를 석훈에게 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탄원서라도 써주겠다는 거냐? 발령장입니다. 전남 완도 영업소 평사원. 그게 오늘부터 형의 자리입니다. 석훈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감옥이 아니라 영업소라니요. 도준은 법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해자들과 합의를 주선하고 형이 죗값을 몸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감옥 가서 편하게 밥 먹을 생각 마세요. 가서 직접 컨테이너 나르고 배 타는 선원들한테 밧줄 던져주면서 배우세요. 아버지가 그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짠 내 나는 돈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 도준의 말은 칼보다 날카롭게 석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석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뼈아픈 회한이었습니다. 석훈은 봉투를 쥐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준아, 내가 잘못했다. 도준은 형의 등을 토닥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는 말이 아니라 시간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형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명은 가장 높은 곳으로, 다른 한 명은 가장 낮은 곳으로. 계절이 2번 바뀌고 대양해운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정산했습니다. 항구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도준은 약속했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은 선해 -79 장학재단의 설립식이 있는 날입니다. 도준의 어머니 이선해, 그리고 그를 지켜준 배칠구. 두 사람의 이름을 딴 재단이었죠.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포기해야 했던 항만 노동자의 자녀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리였습니다. 단상 아래 어색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칠구가 얼굴을 붉히며 서 있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내 이름은 좀 빼지 그랬는겨. 깡패 출신 이름이 뭐 자랑이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 이름이 제일 빛나는 자리인데요. 저 아이들에게 형님은 희망입니다. 도준이 테이프를 커팅하자 오색 꽃가루가 날렸습니다. 칠구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이었지만 그들은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이름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도준은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당신이 남겨준 사랑이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부산 앞바다.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늦은 밤. 도준이 향한 곳은 화려한 연회장이 아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자갈치 시장의 허름한 포장마차였죠.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 굴지의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마주 앉았습니다. 안주는 꼼장어 한 접시와 소주 2병.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짠. 캬, 술맛 좋다. 회장님, 오늘따라 바람이 억수로 시원하지에. 형님, 제발 사석에서는 회장님 소리 좀 빼세요. 듣기 거북합니다. 하하, 입에 붙어서 안 된다. 그나저나 니네 엄니가 하늘에서 보고 춤이라도 추시겠다. 아들이 이래 훌륭하게 컸으니. 칠구는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며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준의 어머니를 멀리서 지켜만 봤던 세월, 감옥에서 도준을 대신해 매를 맞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칠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투박한 손마디.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남자. 도준은 다시 한번 잔을 채워 올렸습니다. 형님. 아니, 아버지. 칠구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칠구 형님이 저한테는 아버지이자 형님이고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고 형님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섞여 떨려왔습니다. 칠구는 코끝이 찡해져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술을 털어 넣었습니다. 임마가 술 취했나? 낯간지럽게. 하지만 칠구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서로를 보며 투박하게 웃었습니다. 으허허. 그 웃음소리가 밤바다의 파도소리와 어우러져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카메라는 서서히 멀어지며 포장마차의 노란 불빛을 비춥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남은 것은 거창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는 비닐 천막,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 내 술잔을 채워주는 따뜻한 사람 한 명. 그거면 좋겠습니다. 강도준의 긴 항해는 바로 이 소박한 포장마차에서 비로소 평화로운 닻을 내렸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고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겠지요. 모진 시련 끝에 반드시 찾아오는 저 따뜻한 소주 한 잔의 위로를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인생 스토리 60이었습니다. 함께 울고 웃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